네, 29회 2부 돌아왔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죠. 저도 돌아왔어요. 2부의 첫 코너, 책 소개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요. 책 제목이 사장이 되려면 마키아벨리를 만나라. 오,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아시나요? 아, 그럼요. 네, 누구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군주론을 쓰신 양반이잖아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탈리아? 잘 찍네. 뭘 잘 찍어! 상식이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는 줄 알았죠. 아무튼 책 제목이 마키아벨리를 만나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네. 일단 아까 얘기해드린 대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500년 전 유럽 르네상스 시대 때 군주론을 쓴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군주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에서 살아남아라. 네. 왜냐하면 중세 유럽 르네상스, 특히 이탈리아는 지금 이탈리아는 통일된 국가로 있지만 그때만 해도 100여 개 국가로 나눠져 있었죠.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네.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아비규환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키아벨리는 살아남으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도덕이라는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본능, 이기심, 욕망을 통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서 권력을 질 수가 있느냐. 이거를 설명한 게 군주론입니다. 정말 강력한 법을 집행을 하는 비정한 정책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 권력에 희생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획득하려고 했었던 그 권력의 실체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주는 책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책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졸죠. 어떻게 이거 진짜 책만 피면 이게 완전히 자, 수면제죠, 수면제 보통.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쓰신 작가가 이안 디맥이라는 호주 분이신데 네. HR 전문가세요. 근데 그렇군요. 이분은 그런 수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소설 형식을 썼어요. 네. 어떤 한 청년이 권력이란 무엇인가, 특히 능력이 없는데 최고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가? 네. 이거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최고 정점에 있거나 최고 정점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지 네. 노하우를 이 청년한테 전수해주는 과정을 소설 형식으로 쓰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 책이 한 200, 몇 페이지였더라? 한 2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소설 하나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으시면 한 2-3시간이면 독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키아벨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0년 전 사람인데 네. 응? 지금 최첨단 IT 최첨단 네. 바이오 테크 뭐 이런 시대에 사는 요즘 직장인한테도 500년 전 군주론이 과연 필요하느냐, 왜 굳이 마키아벨리를 만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은 이상하지. 다른 곳에서는 분노를 참지 못하면서 회사에서는 잘 참거든? 왜 그럴까? 해고당하는 것이 두려워서지.
나는 오늘날 회사라는 곳이 마키아벨리 시절 군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왕국과 같다고 생각하네. 어떻게 보니까 맞네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면 다들 속으로는 내일 당장 내가 가면 사표 던지고 와 하면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저 말고는 없죠. 아, 그렇네요. 아. 다들 네. 회사의 부당한 거, 상사에 대한 부당함, 특히 CEO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술자리에서 그렇게 욕을 하지만 아무도 그 앞에 가가지고는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요. 딱 좋은 한 말만. 번. 네. 딱 한 번 사표 던질 때만 아, 그때도 제대로 얘기를 하죠. 예. 그 부장님은 오늘 사표 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오셨어요? 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잖아요. 아, 500년 그렇죠. 전 네. 그 군주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것과 요즘 CEO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에서 가장 권력에 대한 속성을 잘 나타내는 대목은 제가 뽑은 건 이겁니다. 내 성공 비결은 커피를 잘 끓이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대접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건가요? 아유, 그게 아니죠. 네. 김양아. 군주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회사 CEO도 자기 회사의 모든 일을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물을 적재적소에 뽑아서 잘 기용을 하면 네. 그게 군주의 도리를 다한 거고 권력을 지키는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노하우다. 이 책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 비슷하게 저렇게 무능한 임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까? 아, 항상 하는 말이죠.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무능한 임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적재적소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서 잘 쓴 사람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용병술에 능한. 그렇죠. 여러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술자리에서만 하시고 절대 사내 통신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 않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메신저 잘못 보내가지고 카톡 잘못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아, 오늘 이 부장 왜 이래? 맨날 술만 먹고 와가지고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무능한 임원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자들을 잘 뽑아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뭐 부장이면 그 위에 뭐 전무나 네. 뭐 이런 사람 또 사장 네. 이런 분들의 약점을 존중하고 그거에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가시죠? 회사 네. 생활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장이 잘못한 일을 밑에 있는 부장이 뒤집어쓰는 경우가 많죠. 허다하죠. 허다한데 물론 매정한 사장은 그 부장을 내치기도 하지만 보통 자기 사람이라고 한 단계 더 승진을 시켜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권력의 속성을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이 책에는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나와 있는데요. 좀 몇 가지를 더 소개시켜드리면 사람을 믿지 말고 인간의 본성을 믿어라. 그러면 의외로 상대방의 행동을 짐작하기 쉽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네. 보통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 보통 한 두 가지 정도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책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하시던데 하나는 내 뒤를 봐주면 나도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
이런 암묵적인 협약들이 회사 내에는 많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본성은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길 바란다. 그러면 나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개 모두 그거죠. 라인을 타는 기본 조건이죠. 그렇죠. 네? 보통 라인 하면서 보통 나도 그런 걸 꼭 해야 돼? 그게 진짜 필요해? 이 민주사회에서?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의 회사 구조나 CEO의 권력 같은 걸 살펴보면 500년 전 네. 르네상스 시대 군주랑 똑같아요. 라인이 없으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응? 그때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저도 100% 동의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네.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의 얘기는 모든 동맹 관계는 일시적이다. 유효 기간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죠. 회사 내에서도 라인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동맹 관계인데 이렇게 평생 갔냐? 보통 평생 못 가죠. 라인이 바뀌죠. 누가 승진했다, 누가 승진에 물 먹었다 하면 보통 라인을 갈아타기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동맹 관계를 맺었다. 깨지면 동지에서 적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그 속성을 좀 아시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저 사람한테 평생 충성할래. 물론 그렇게 되면 이상적이겠는데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안 된다는 걸 보통 다 아실 겁니다.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게 이 바닥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내용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권력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권력은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다. 타고난 재능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지나? 똑똑한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지나? 성실한 사람한테 권력이 주어지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생각해보면 이게 셋 다 아니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확실히 성실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실하니까 권력을 못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의 본성을 직시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약간 좀 생각해보면 애매한 것 같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파워 게임에 항상 그 정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빨리 딱 이렇게 본능적으로 찾아가지고 라인을 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것도 비슷하고 아까 인간의 본성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내 뒤를 봐주면 나도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 당신이 나를 배신하지 않길 바란다. 나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 본성을 직시하는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좀 눈에 띄는 제목 몇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사랑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인간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는 사랑을 베푸는 자를 해칠 때 덜 망설인다. 그래요?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자, 또 패부를 확 찌르는 그런 얘기죠. 착한 사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 착한 사람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저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착하고 착한 천사 이구영 부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서 또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동지를 친구로 착각하지 마라. 아, 그렇죠. 예? 동지는 동지 사이에 숨겨진 기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인간의 본성 두 가지. 응? 그거에 만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들도 회사 내에서 뭐 라인을 탄다거나 뭐 좀 나쁜 말로 얘기할 때 정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속성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스스로 난 도덕적으로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런 자책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분의 마지막 강조하는 바는 권력은 사자의 위엄과 독수리 경계심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사자처럼 가만히 있어도 누구나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런 사람이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네. 독수리처럼 항상 모든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살필 수 있는 경계심을 가진 사람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기반으로 권력의 7대 원칙을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권력의 7대 원칙. 자기 이익을 쫓는 자를 믿어라. 사람은 누구나 망상에 빠져 있다. 그 망상을 파악하라. 권력은 투쟁을 통해서만 얻는다. 동지를 친구로 착각하지 마라. 자연스러움이 곧 권력이다. 행운은 현명한 사람의 편이다. 권력은 복종을 원한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저희가 그래서 권력자가 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갑자기 또 네. 개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아 비판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절대 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저한테는 사자의 위험이나 네. 독수리의 경계심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혹시 저희 취중잡담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장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권력의 속성을 한번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자기의 꿈을 이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500년 전에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이 또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원래 고전은 망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응? 옛날에 나온 게 500년 전에 나온 게 지금도 익힌다는 거는 그만큼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인간이 인류 역사가 남아있는 한 통하는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군주론도 익히는 거고 그 군주론을 토대로 한 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전 많이 읽으십시오. 지금까지 해봤어의 저자 이국명 작가님과 함께 하셨고요. 다음 코너는 취중잡담의 마지막 코너 알쏭달쏭 어려운 시사용어 시간입니다. 예, 요즘 신문지상 특히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AIIB. 처음에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A to the B? A to the B인가. 아니면 A to the, 네. 이 뭐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네. 상당히 헷갈렸는데, 네. 이게 AIIB고요. 이걸 풀어서 쓰면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입니다. 저희 영국 유학생 출신이신 이 PD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저 발음이 워낙 안 좋아서. 아시아 지역의 국제 금융 기구를 AIIB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신문에는 중국 AIIB 흥행 대박, 미국, 일본 예상 못했다 당혹, 중국 주도 AIIB 참가국 52개국 넘어, AIIB 신실크로드 국내 건설업계 단비될까, 뭐 이런
이거 이외에도 AIIB 관련된 기사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AIIB 도대체 뭔가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국제금융기구인데요. 이게 시진핑 중국 주석이죠. 네. 2013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처음 제안을 했대요. 한 총 자본금은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와. 시작을 하기로 하고 미국 등 서구 국가가 주도하는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 IMF, 우리 IMF 사태 일으켰다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IMF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국제통화기금, 또 월드뱅크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 뭐 ADB라고 하는 아시아개발은행들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대항할 수 있는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AIIB가 갑자기 이렇게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시아 지역 국제금융기구인데 네. 창립회원국이 52개국이에요. 오, 그래요? 아시아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희한한 나라들이 여기에 창립회원국으로 참가를 했대요. 네네. 소개를 드리자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그루지아, 네덜란드, 덴마크, 핀란드. 아니 아시아 개발은행에 왜 유럽 나라들이 들어오는 거야. 네, 이해를 네,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브라질은 이게 뜬금없이 들어왔네. 이 남미 나라가 말이야. 그리고 진짜 뜬금없는 나라가 또 있어요. 네. 이집트. 이집? 이집트 아프리카잖아. 아시아 개발은행에 네. 이런 나라들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좀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처음에 이제 아까 2013년에 네. 이제 제안을 했고 작년 2014년 10월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창립 체결식을 할 때만도 이 정도일 줄 몰랐대요. 이때만 해도 21개국,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만 이제 참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갑자기 영국이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네. 영국 가면 어느 나라 가요? 영국 가면 미국도 가야죠. 아이, 미국 아니지. 미국은 참가 안 했다니까. 그럼 영국 뭐. 가면 네. 바로 밑에 영불 전쟁 일으켰던 프랑스. 야, 니네만 가냐? 우리도 가겠다. 프랑스 가니까 또 어느 나라 가겠어요? 주변 국가들이 다 가겠죠. 아니, 세계 대전까지 일으켰던 이제 독일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 가니까 또 독일과 이제 한때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도 가고, 뭐 스위스 같은 중립국도 참가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참가했어요. 네, 당연히 뭐 우리나라도 참가를 했겠죠. 네.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대양주, 뭐 호주 같은 나라도 참가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이랑 일본은 참가 안 했어. 미국, 일본이 왕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 미일 예상 못했다 당혹 뭐 이런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참가하고 싶었으나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맨 처음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AIIB 창립을 하겠다, 창설을 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미국에서는 콧방구를 낀 거죠. 거기 누가 가입하겠냐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압박도 했대요. 거기 참가하면 재미없어. 니네 아까 우리 얘기한 대로 어느 라인 탈 거야? 네. 중국 라인 탈 거야? 미국 라인 탈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는데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동지를 친구로 착각하지 말라. 네. 미국은 권력의 속성을 잘못 안 거야. 동맹국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만 얘네들이 이제 권력의 지형이 바뀌는 권력의 중심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거를 캐치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제 중국 라인을 타겠다는 거예요. 미국 라인에서.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IB 참여국을 살펴보면 세계 권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영향력을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이 외교가 얼마나 정교해졌는지도 보여준다. 하긴 다 전부 다 외교죠. 그러니까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교력도 미국에 필적할 만큼 세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일본이 당황해서 일본에선 이런 얘기도 나왔대요. 그 한 외무성 고위 관리가 요미우리 신문을 통해 이 정도로 AIIB에 많은 나라가 참가할 거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일본 외교의 오산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짝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우습게 생각하는 중국의 위상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진짜 우리 민족이 정말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북한은 미국 우습게 알고 있고 한국은 중국 깔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만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잘 또 참가했네요. 아니 우리도 우습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이게 분위기가 이상한 거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예상 못했겠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데가 굳이 AIB에 참가할까? 근데 참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러겠네. 큰 나라들이 야 니네 갈 거냐? 그러니까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가야 되나? 그런 거야. 일단 레이스.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도 서둘러 참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AIIB가 대박입니다. 이렇게 진짜. 뭐 그런 얘기도 조만간 나올지도 몰라요.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 중국은 기대 바뀐 거예요. 자기들도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겠지. 네네네. 아니 뭐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데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기껏해야 한 몇몇 나라 정도 더 참가하겠다. 아시아 이외의 나라 몇 개만 더 참가하면 최선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최선을 뛰어넘은 성과를 내니까 이게 자신감이 확 높아지고 특히 시진핑의 지도력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이 얼마 전에 신경제 구상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도 놀라워요. AIIB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대1로 이런 발표를 하셨어요. 이게 1대1로가 뭐냐면 그냥 쉬워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예전에 중국 하면 예전에 뭐 당나라 시대 때나 이럴 때 실크로드가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까지 가고 또 100킬로에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갔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21세기에 시진핑이 다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를 만드는데 육상으로는 뭐 예전에 이제 실크로드를 쫓아가는 거죠.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 대륙까지 연결하는데 그 지도상에서 살펴보니까 시안이라고 있잖아요, 중국. 네, 그렇죠. 거기서 출발하면 이스탄불, 터키에 거기까지 연결되고 러시아를 거쳐서 연결되고 그다음에 듀스부르크, 독일에 거기 연결되고 로테르담, 베네치아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안에서 기차를 타면 베네치아까지 내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거야. 멋지다. 그렇잖아.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유럽을 거쳐가지고 쫙 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이 분단 국가가 아니었으면 기차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독일 월드컵 때 그거를 추진했던 회사가 있었어요. 저한테도 한번 연락이 왔었었는데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뭐
그때 이제 북한이랑 뭐 음. 외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으니까 음. 북한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독일까지 간다. 음. 그래서 부산에서 출발한 대한민국 그 월드컵 응원단이 기차로 독일까지 가는 거를 계획을 했었는데 안 됐었는데 예, 다시 이 중국의 1대1로가 되면 부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가능하겠네요. 사실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4월까지는 제가 좀 한가하니까 STR을 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모스코까지 가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예요. 아, 예. 네, 그거를 타고 유럽에 들어가서 뭐 프랑스나 런던에서 한국을 다시 돌아오는 거를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멋지네. 한가하니까 이런 거야. 한가하니까. 그 젊었을 때 아니면 언제 해봐요, 그런 거. 그렇죠. 여튼 뭐 저는 이렇다는데 시진핑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또 기차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 해상 실크로드. 네. 예전에 그 정화의 원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선단을 끌고 아프리카까지 갔었다고 뭐 중국 애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상 실크로드라고 하는데 네. 그걸 똑같이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중국 이제 연해 바다에서 출발해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도를 거쳐 인도양을 거쳐 유럽과 남태평양까지 연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도상에서 살펴보니까 중국 저쪽 남쪽에 보니까 치안저우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출발하면 네. 광저우를 가서 싱가포르 가서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까지 가요. 거기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가서 베네치아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어쨌든 종착역은 베네치아네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시안에서 출발해서 이스탄불, 디스부르크, 로테르담, 베네치아까지 기차로 가서 베네치아에서 배를 타면 다시 그 해상으로 해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 괜찮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1대1로를 발표를 하니 중국이 뒤집어진 거죠. 감히 이것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 뭐 그런 거니까. 일단 중국에서는 중국 언론들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잖아요. 이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수출할 때도 별로 이제 마땅치가 않고. 근데 이 1대1로가 건설이 되면 수출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동안 중국이 고도 성장해서 약간의 저성장 쪽으로 뉴노멀 때문에 고생하던 게 다시 예전 고도 성장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한 50년 가까이 미국이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지우지했잖아요. 여기에 균열이 오는 겁니다. 이제는 미국말보다는 중국말을 듣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자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몇몇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중국이 미국의 저지 노력에도 AIIB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21세기 미중 간의 권력 이동이 신호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 있잖아요. 진시황? 하필이면 시진핑. 이게 성은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시로 시작하잖아. 시황제의 꿈이 21세기에 다시 재현된다. 그러니까 시진핑을 21세기 진시황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팍스 아메리카나가 팍스 시카나 중국 중심의 질서가 잡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중국
아직까지도 우습게 생각하고, 에이씨, 왜 황사나 보내? 이렇게 욕하고, 에이, 다 짝퉁 아니야?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중국의 변화를 우리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는 건 좋지만, 중국을 모르고 있다가 당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병자호란, 중국한테 여러 번 당했잖아요? 고구려 때부터, 고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물론 대비를 한 다음에도 당하기도 했었지만 대비를 안 하고 당하는 건 더 억울하죠. 그렇죠. 사실 중국은 몇천 년간 아시아의 패권, 패왕으로 군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패왕의 그늘에서 벗어난 건 솔직히 대한민국은 100년이 안 돼요. 100년이 뭐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이제 중국의 슬하로 사대부의 가신으로서 또 입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랑 맞짱 떴던 우리 선조들이 있잖아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 중국이랑 맞짱을 떠가지고 중국도 꼼짝을 못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조상들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중국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변화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해서 예전에 고조선이나 고구려나 발해처럼 맞짱을 떠야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을 우습게 보는 민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친화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저희 시중잡담 29회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부장님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최연소 한국인 구글러가 된 청년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이분은 만 21살에 구글 본사에 입성한 한준희 씨. 이런 분인데 지난달 중순에 합격 통보를 받고 오는 10월 5일부터 구글 본사로 출근을 한대. 진짜 부럽죠.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강조한 내용은 이겁니다. 고민하고 겁낼 시간에 한 발짝 빨리 결정하고 노력하세요. 저희가 취중잡담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얘기를 이분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취중잡담 애청자가 아닐지 좀 의심이 드는데 네. 이 한준희 씨는 10년가량 컴퓨터를 붙잡고 산 마니아죠. 이분의 오랜 꿈도 구글 입사였대요. 근데 자기도 구글에 붙을 줄 몰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지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아까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취업 사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이분은 여러 가지 한국 정보 올림피아드 같은 컴퓨터 관련된 대회에 여러 번 출전을 해서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지난해 말 구글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구글 슬러시하고 터치베이스. 구글한테 연락하라. 이런 메일이 와서 자기도 맨 처음에는 이게 취업 사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열어보지 않았대요. 네. 근데 좀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열어봤더니만 구글에서 입사 지원 요청 메일이란 게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로 입사 서류를 제출했더니 온라인 면접 한 번 하고 다시 5시간 동안 구글 코리아 가서 또 현장 면접을 하고 바로 합격 통보. 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결정이 빠르네요. 그래서 이분은 이 한준희 씨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구글에 자기가 꿈꿨던 구글에 입사를 했었을까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이런 성격이 있대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쉬운 문제는 쉽게 느끼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자 한다.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어려웠던 문제도 쉽게 풀리곤 한다. 이런 노하우를 알려주시면서 자기가 이제 면접을 하거나 그 구글에서 면접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대요. 주어진 문제를 푸는 내내 내가 A라는 의도로 B라는 풀이 방식을 택해 C라는 결과값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이거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면접을 하시거나 이럴 때 뭔가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풀이했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걸 강조하고 계시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고민만 하실 게 아니라 바로 행동을 해라. 이분도 그 구글에서 왔던 메일이 이게 스팸이 아닌가 지워버렸다거나 에이 내가 뭐 구글에 갈 수가 있겠어 꿈은 꿨지만 이렇게 생각했었으면 최연소 구글러의 꿈은 접을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꿈꾸고 있는 거 언제 어느 순간에 기회가 올지가 모르니까 항상 기회창을 열어놓으시고 항상 모든 거에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중잡담 29회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봬요. 뿅! 뿅!